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아세안 외교 성과에 발칵 뒤집힌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모두 한국에 집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국이 엄청난 국제 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각 정상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독일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최고의 BMW 기업이 한국은 혁신적인 사고는 물론 새로운 기술적 진보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국가라며, 이런 개방성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국이 분명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협력해 갈지 저와 함께 그 내용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한국 메콩 정상회의가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발판 삼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이 가운데 외교, 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었는데요. 실제 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국 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첫 회의인데, 이런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윳 짜노차 총리가 공동 주재하고,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름이 정말 어렵네요.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현재 장모의 건강 악화 탓에 불참해 프락소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대신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들은 회의에서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담아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청와대는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합의한 선언이라며 7개 우선 협력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교류 강화 방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등이 문서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7개 우선 협력 분야는 문화 관광,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개발, 세 번째로는 농업, 농촌 개발, 네 번째는 인프라, 다섯 번째 정보통신 기술 ICT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환경, 그리고 비전 통안보 협력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영내 성장을 견인하는 이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 및 한국 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국 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국 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양측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우리나라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 최종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는 바나나, 이거는 일본 애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품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 협정 FTA 조기 성과 패키지에 합의를 했고,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타결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한국, 싱가포르 표준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고, 한국과 브루나이 ICT 협력 MOU, 한국, 태국 과학기술협력 MOU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 ICT MOU 체결을 추진시키기로 하는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싱가포르, 브루나이 2개국과 한국 정부 간 양자 협력 MOU를 맺는 등의 성과까지 거뒀는데요. 엄청난 성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상들은 공동 비전에 영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를 담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도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의 타결을 환영했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즉 이 의미는 정리해 보자면 한국과 아세안의 영내 자유무역 강화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임식을 담아낸 셈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상 첫 한국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여기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국가들이 연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즉 매력적인 블루오션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이 한국 경제에도 분명 충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번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모두 한국, 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독일 BMW가 한국에게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BMW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BMW 연구개발 R&D 센터 확장 및 한국 부품 업체로부터의 구매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요. BMW는 한국의 협력사로부터 부품 등 구매 규모를 내년 20억 유로 약 2조 5,919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올해 구매 규모가 1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늘어난 구매 규모는 1년 만에 5억 유로 늘리는 것이고 2012년과 비교해보면 30%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R&D 센터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 BMW는 2015년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 R&D 센터를 건립한 바가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에 이은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있는 이 R&D 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약 1년 후 확장, 이전에 따른 투자까지 이어질 계획인데요. 새 R&D 센터는 제품 개발은 물론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할 테스트 시설을 갖추며 배터리셀 기술, 소재 연구, 전기 차량용 충전 기술 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삼성 SDI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BMW는 이달 20일 삼성 SDI와 29억 유로 약 4조 원 규모의 배터리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약 10년 동안 BMW가 생산할 전기차에 5세대 배터리셀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삼성 SDI와의 협력뿐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MW의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한국은 K방역이라 하여 철저한 사전 검사,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해 나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런 방역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 실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의 자기 희생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안전과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때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국이 갑자기 코로나19로 유명세를 탄 것은 아니다. 이미 한류 열풍이라 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 영화, K-팝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한국의 문화가 전파되었고, 또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삼성, LG의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전망한다. 또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도 한국이 영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고,
해방된 후 5년 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치열하게 싸웠던 6.25 전쟁을 겪었다. 이 전쟁으로 온 나라는 잿더미로 변했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이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최빈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중국 대륙 동북쪽 끝에 매달려 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쪽에 거주하는 북방민족의 끊임없는 침입과 중국, 일본의 침략을 수없이 겪어온 나라다. 약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국가이면서 이 5천년의 역사 동안 약 1000여 번에 걸친 외적의 침략을 이겨낸 민족이기에 한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난 극복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영토는 좁고 삼면한 바다로 둘러싸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죽기까지 적들과 싸우는 길뿐이었다. 이러한 전쟁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인내와 근기와 이김의 DNA가 형성되어 왔고, 나보다는 이웃과 국가를 위하는 공채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국가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요,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나라는 표현이 많지 않고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나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딸.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다 보니 97년 IMF 때에도 온 국민이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기에, 다른 나라는 봉쇄 정책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차단했지만 한국은 봉쇄 정책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희생정신과 단결심이 있었기에 식민지 지배를 겪고 6.25 전쟁의 폐허를 겪었음에도 단시간에 최빈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하늘을 섬겨왔고,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선의식이 강하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또 지금까지도 강화도 만이산에서 개천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기념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기념한다. 즉 하늘의 시를 받은 자가 나라를 세웠다 하여 하늘 의문이 열렸다라는 뜻을 사용한다. 그리고 고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나라인 환국, 뒤를 이은 배달국, 조선이라는 국명에는 빛의 나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태양의 총체에 새긴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를 군자국이라 자부하여 군자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나를 해치려 할 때는 끝까지 싸워 자신을 지킨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이념이 아니라 모든 한 개인 한 민족을 위한 이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즐비해도 폭력 없이 영업할 수 있고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현 정권은 2016년 겨울 약 3개월 동안 약 10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 촛불 시위로 탄생한 정부로서 많은 국민이 참여했음에도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이끌어 나갔고, 문화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 촛불 문화제라 이름하기도 했다. 이러한 평화적 시위 결과 국민을 외면한 정권은 국민회에 심판받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화를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 때문인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어서인지 성경에서도 혹은 예언서에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나와 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7절 이하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계지도의 동해는 한국 동쪽 바다를 동해로 일컫는다. 그리고 아담 범죄 이후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를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를 택하신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해돋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작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실 때 그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한국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이 이적으로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 속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오랜 세월 속에 우리 민족을